정부가 급증한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긴급 처방전을 내놨는데요. 살아나는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전문가 박상원 ULR 컨설팅 대표 모시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진 건데 네. 무엇이 변한 건가요? 아무래도 몇 가지로 우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거치식으로 이제 많이 빌렸습니다. 3년에서 5년 이렇게 빌렸는데요. 이 거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게 이제 골자고요. 또한 볼 수 있는 건 이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담보보다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죠. 네. 소득을 이제 보겠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금리 부분에서도 스트레스 금리라고 해서 3년에서 5년간의 가장 높은 기준으로 해서 현재 금리가 3%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금리가 5%라 그러면은 5% 기준으로 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기 때문에 기존보다 대출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금융권까지 실제적으로 이번에 같이 이제 대출을 규모를 많이 축소를 하고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토지 부분도 대출을 좀 축소하는 거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많이 보겠다는 표현을 네. 써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제 이자만 내는 대출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를 그렇습니다. 줄이고 네. 원리금 상환을 동시에 하는 주택대출 늘리겠다는 게 이제 최근 골자인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기존의 대출까지 그런 원금 상환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대출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네. 시행된다고 봤을 때 기존 대출은 상관이 없고요.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 기존 대출 같은 경우가 연장을 하거나 증감을 했을 경우에는 새로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에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100% 시행하는 것보다는 한두 번의 또 여론을 거쳐서 수정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원칙적인 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바뀐 부분이 쉽게 말해서 상환 능력까지 보겠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환 능력을 보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요구하는 서류가 있겠죠. 온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이게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이 소득세라든지 그다음에 건강보험이냐 의료보험료 증명서인데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매출액이라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주지만은 본점에서 심사하게끔 이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점까지 심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또한 실제적으로 분할 상환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금리가 약간 좀 내려가고 여러 가지 고정금리 내려가고 변동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올린다는 건데요. 은행이 실제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아무래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제적으로 보증서를 이제 끊어주게 되는데요. 네. 이 보증서에 내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아무래도 변동금리랑 고정금리 또 분할 상환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금리를 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가계부채 대책 관련해서 이번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좀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집 사라고 했던 정부가 1년 만에 지금 정부의 대책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비판의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2014년 9월 1일 실제적으로 DTI LTV를 이제 완화가 됐고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그 이후로도 계속 인하가 되면서 주택을 사는 걸 유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전세 가격이 실제적으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집을 좀 사는 걸로 유도가 됐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문제는 이제 경제 성장률보다도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게 이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제 대응하는 걸로 실제적으로 이제는 주택 시장을 실수요 위주로 이제 구입하는 걸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는 게 이제 정부의 대책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전체 총량 규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정밀
포격하는 여러 이제 주택 시장의 그 담보 대출을 실제적으로 그 소득 상한으로 이제 바꾸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LTV, DTI 사실 그게 좀 뭐 바뀌어야 가시적이게 좀 보인다 네. 이렇게 할 텐데 실제로 이번에 정부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네. 이에서 뭐 변죽만 올린다 이런 그렇습니다.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 현재는 LTV가 70%, DTI가 60%인데요.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지난 9월 1일 날 네. 늘어났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택 경기가 너무 이제 꺼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 속도가 빠르지 않겠냐 이런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메르스 여파가 아직까지 경제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이 그 LTV, DTI는 그대로 이제 놓고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만 좀 실질적으로 실수요 위주로 좀 접근하라는 이런 가계 부채만 좀 이제 잡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변동금리 같은 경우도 현재 그 2월 말 기준에서 변동금리나 고정금리가 전체적으로 포진에도 봤을 때 현재는 그래도 고정금리가 가격 금리 면에서 실제적으로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계속 네.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오히려 변동금리 받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고정금리 대출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그러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고 선진국일수록 금리가 1%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혹시나도 과거 같이 고정금리의 자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랬는데 금리가 오히려 떨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고정금리자들이 상당히 불만인 상황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분할 상환 대출이 올해 2월 말 기준에서 현재 33% 정도 됩니다. 근데 예. 2017년까지 분할 상환을 40% 이상으로 이제 올리고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일부 은행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정말 심각하게 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박힌 대책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들어갈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내 집 마련을 하는 사회초년병이라든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따로 지금 절실한 상황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현금 거래 영수증 그렇죠. 한다든지 예. 뭐 소득을 좀 이렇게 100%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분들은 신용카드 쓰는 금액이라든지 매출액을 어느 정도 좀 추정을 해서 네. 대출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까다롭게 좀 될 것 같고요.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소득이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이제 많이 없을 뿐 연봉이 좀 낮기 때문에 네네. 대신에 연봉이 계속 높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도 뭐 과거같이 뭐 그렇죠. 쉽게 이제 예. 대출을 받기 힘들다 이렇게 봤을 때는 내 집 마련을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좀 어느 정도 피해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나오는 우려가 이 신용이 낮으면 원금과 이제 그 일부를 상환해야 되니까 당장 급하면 뭐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뭐 이런 대출업이 오히려 좀 증가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되면 좀 더 뭐 부실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런 우려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전 금융권, 이 금융권까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타겟을 맞춰서 내놨는데요. 네. 오늘 9월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상호금융권, 뭐 대출할 때는 대출한 사람하고 감정평가한 사람을 분리를 시키는 이게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출이 적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네. 지금 대책이 제시하고 있고요. 그때 외부에 감정 의뢰할 때는 이제는 기존에 이제 그 감정 평가 범위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이제 그 감정 평가를 좀 선정해라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그 또 특별히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주택보다는 토지하고 예. 그다음에 상가 부분에 대한 그 담보가 이제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도 이제 금리 인상에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출도 기존의 60에 70%에서 50%로 하향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이 금융권과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겠지만은 이 금융권을 벗어난 뭐 이제 대부업이라든지 일반 시장까지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돈 빌리기 힘든 분들, 그러니까 네. 이 금융권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용이 있는 분들이고요. 진짜 이제 돈 빌리기 힘든 분들은 이제는 뭐 정부에서 관리하기 힘든 이런 업체들까지 이제 고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진짜 서민들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돈 빌리기가 어렵고 돈 갚기도 어려워진 네, 서민들이 그렇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도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 거래 관련해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주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양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한데요.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그 시공사의 그 신용을 담보로 해서 집단 담보 대출로 이제 많이 나가시기 집단 담보 대출이라는 게 아파트 이제 계약자들을 집단적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대출 금리도 좀 저리로 이제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 시장보다는 오히려 이런 분양 시장의 혜택을 받지 않겠냐 이런 전문가들의 멘트도 있지만은 꼭 그럴 수 없는 게 기존에 이제 주택 시장이 가계부채 총량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한다고 봤을 때는 분양 시장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하락을 하고 입주 때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 날 뭐 실제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날의 그 건설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이 좀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최근 전세값이 집값의 70%가 넘어섰다. 네. 앞서 저희가 그 리포터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이렇게 많이 올라서인지 아예 뭐 집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와 매매 집값은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은 네. 뭐 전국과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 선이고요. 예. 심지어 뭐 90% 이상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매매가의 70% 이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90%나 최소한 85%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네. 전세에 대한 실제적으로 지불하는 것보다 집을 이 대출 이용해서 사는 뭐 수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지금 여름에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전세 가격이 이게 계속 잡히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재건축 이주 수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계속 월세로 계속 전을 하다 보니까 월세를 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좀 사는 이런 거였는데요. 이번에 그 가계부채 종합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년부터 대출도 좀 깐깐하게 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 특히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겠고 네. 좀 더 이제 돈도 빌리기 어렵고 빌리더라도 이 금융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더 높게 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강남이 이제 마지막 노른자 위 땅이라고 불렸던 곳이잖아요. 강남 일원의 개포 8단지 공무원 아파트의 세주인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이 됐다는 소식인데 네. 이렇게 되면 강남 재건축 어떻게 계속 이제 급페달을 밟게 됐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초 예상치는 그 경정 입찰 방식으로 한다고 봤을 때 예. 한 1조 5천억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소 입찰액보다도 600만 원 정도 높게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만큼 이제 경쟁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좀 높아질수록 주변의 그 분양가라든지 아파트 가격도 같이 이제 오르는 이런 효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최소 입찰액이 뭐 1조 1,907억 9,900보다 600만 원 정도 높게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리라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문제는 이제 개포
재건축 단지들이 개포 시형, 뭐 개포 1, 2, 3, 4단지가 한 달 새에 최소 5천에서 뭐 1억까지 뛴 곳이 많거든요. 한 달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실제적으로 이런 그 아파트가 가격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이주가 이제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전월세 시장도 좀 이제 가치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그 유한 책임 대출제라는 것을 네. 또 이번에 도입한다고 하는데 짧게만 간략하게 좀 그 설명해 주시죠.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 유한 대출 책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3억짜리 집을 샀을 때 2억 정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럴 예. 경우에 집값이 뭐 1억 5천 떨어졌을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는 실제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좀 져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대출을 못 갚으면 계속 신용불량자가 이제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끊어준다 이런 의미에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박상원 UNR 컨설팅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